나이 든 뇌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다양한 자극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멈춰있던 당신의 뇌를 다시 뛰게 하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마누엘라 마케도니아의 당신의 뇌는 지금 뛰고 있는가?입니다. 마누엘라 마케도니아는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독일 막스 플랑크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뇌를 연구해온 뇌과학자입니다. 저자는 어느 날 자신의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곳곳에 메모까지 하면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년 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읽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메모에 놓은 내용도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뇌를 잘 아는 저자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뇌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능은 결코 책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채널에서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책들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 역시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강조합니다. 뇌도 결국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겠죠.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뇌 역시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해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는 성인이 된 이후 매년 꾸준히 쪼그라드는데 40대 중반 이후에는 해마의 크기가 20% 이상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꾸준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해마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억력과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당신의 뇌는 지금 뛰고 있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해마가 중요한 이유. 우리 뇌에는 해마가 2개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이다. 해마는 뇌 백색질 깊숙이 위치하며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 계통학적으로 보면, 즉 진화론적으로 보면 해마란 원래 피질이었으나 안으로 말려든 것이다. 즉 뇌 주름을 통해 뇌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해마는 많은 일을 담당하는데 하나같이 중요한 일이다. 일단 단기 기억부터 살펴보자. 이름이 말해주듯 단기 기억이란 짧은 시간 동안 기억되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란 무슨 의미일까? 단기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학습 심리학은 이를 확인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른바 기억 테스트이다.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학습 실험을 위해 피험자들을 모집할 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피험자들을 전문 용어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데 신경을 썼다. 즉,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로만 실험 집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피험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기억 테스트와 지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남들에 비해 기억력이 너무 좋거나 나쁜 사람들 그리고 지능이 평균치를 확연히 벗어나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이렇게 선정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나는 기억 범위 테스트를 실시했다. 실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세간에 많이 알려진 것은 밀러의 법칙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조지 밀러 교수의 이름을 딴 이 법칙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이 단기간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대략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다. 즉,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나는 이 말을 내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클리메시 교수가 잘츠부르크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에도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밀러의 실험이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도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단어를 25개까지 기억하는 피험자들을 보았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법학자 아니면 의학자였다. 이 두 집단은 학업과 연구 과정을 통해 개념을 기억하는 훈련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단어를 4개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결국 나는 이 두 부류의 피험자들, 즉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결과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억 범위 테스트는 고백하자면 보기보다 그리 정확하지 않았다. 게다가 테스트 결과는 제시된 개념들이 서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지, 내용이나 발음 면에서 연관이 있는지, 또 피험자가 몇 살인지에 좌우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사이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기억 연구자들이 이룬 합의가 있다. 보통 사람이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름이나 목록 같은 것들은 일단 해마에 모두 저장된다. 가령 우리가 16세기부터 19세기 오스트리아 황제들의 이름을 공부하면 이는 단기적으로 해마에 쌓인다. 사야 할 물건 목록이나 일상의 자잘한 정보, 예를 들어 커피 메이커의 전원을 껐는지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보가 해마에 머무는 시간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약 2년에 이른다. 이것이 단기 기억의 범위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내용은 되뇌 피질로 옮겨진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저장하는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정보들은 여기에 평생 소환 가능한 상태로 보관된다. 물론 커피 메이커 전원에 대한 정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쉽게 사라진다. 영국의 훌륭한 해마 연구자 엘레노어 머가이어는 해마에 저장된 정보들이 되뇌 피질로 옮겨지기 위해 천천히 해마에서 나와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을까? 그녀는 피험자들의 일상이 담긴 비디오 3편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주며 자기 공명 영상으로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이로써 각 장면들을 볼 때 활성화되는 해마의 지점, 즉 일상의 장면들이 저장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은 자극을 받으며 활성화되는 거대한 뉴런 군집이 수행했다. 머가이어는 이 실험을 서로 다른 시기에 3차례 반복하면서 활성화된 해마 부위가 차츰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2년 내의 기억이 해마를 지나 마지막 종착지인 되뇌 피질로 옮겨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훌륭한 단기 기억이 훌륭한 장기 기억의 토대라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기억도 해마에 자리하고 있다. 공간 기억이 그것이다. 해마에는 장소 세포들로 이루어진 놀라운 위치 탐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것은 공간 안의 특정 지점을 관장하는 세포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낯선 도시의 호텔에서 박물관으로 걸어간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사거리를 건너고 길 모퉁이의 레스토랑을 지나고 레스토랑 맞은편에 꽃집을 지날 것이다. 이때 장소세포는 이 공간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감각, 그 중에서도 주로 눈을 통해 얻는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자각하는 정보가 바뀌면, 그러니까 2년 뒤 다시 그 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박물관의 외관이 바뀌었거나 앞에 광장이 새로 조성되었거나 하면 다시 한번 더 봐야 그 장소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장소 세포에는 이 위치에 대한 모형이 다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정보는 박물관의 위치를 담당하던 장소 세포의 상태에 변화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바뀐 정보를 부지런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포는 장소세포 군락을 떠나고 다른 세포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해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들어주길 바란다. 해마 속에서 일어나는 멋진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신경 생성이다. 신경 생성이란 새로운 뉴런의 탄생을 의미한다. 태아기의 뇌가 형성되고 뉴런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간한 모양과 비슷해서 치아 일항이라고 불리는 해마와 해마 곁 일항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평생 동안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뉴런이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뉴런이 되기 전에 줄기세포가 마치 레일을 타고 움직이듯 치아 일항에서 신경악유세포 돌기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들이 장차 사용될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말이다. 줄기세포들은 여기에서 최종 형태와 기능을 갖춘다. 그럼 뉴런은 왜 평생 계속 만들어져야 할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뉴런의 일부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뇌를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면 뉴런은 망가진다. 이때 새로운 뉴런은 뇌에서 수리와 정돈 작업을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점점 낡아가는 집에서 헌 벽돌을 새 벽돌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단순히 뇌의 정돈과 수리만을 위해 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에는 뉴런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가령 당신이 지금 외국어를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인 브로카 영역이 밀려드는 정보를 가장 잘 가공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군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브로카 영역의 뉴런은 해마에 지원 요청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이 신호가 해마를 자극해서 줄기세포를 생산하게 하고 이 줄기세포는 치아 일항에서 언어 담당 영역으로 이동한 뒤 언어 학습에 필요한 뉴런으로 재탄생한다. 해마는 점점 쪼그라든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해마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해마의 이런 멋진 모습 뒤에 숨겨진 이면도 있다. 20세부터 인간의 해마는 매년 1에서 2%씩 쪼그라든다. 우리 몸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 우리 뇌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간다. 해마는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이에 따라 정신 능력도 감퇴하지만 이는 처음엔 거의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해마가 수축된 여파는 25세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30세에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40세가 되면 우리는 이 중요한 부위에 최소 20%를 잃게 되고 이 때문에 해가 갈수록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 나이 든 사람들이 컴퓨터 배우는 걸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진행 과정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편리한 스마트폰을 놔두고 차라리 투지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복잡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나이쯤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밀번호와 새로운 이름, 얼굴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어를 배우기도 쉽지 않다. 외워야 할 새로운 단어가 많다면 연상 같은 학습 보조 기법으로 외우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어를 암기한 지 며칠만 지나도 외운 단어 목록에 벌써 듬성듬성 빈 곳이 생기는 탓에 끊임없이 암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나이부터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고역이 된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기억은 해마와 해마 곁 일항에 의해 유지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위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뇌 피질도 점점 얇아진다. 그럼 해마만 쪼그라드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해마와 동시에 되뇌 피질도 상당 부분 줄어든다.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백색질도 나이에 따라 약 10에서 15%까지 쪼그라든다. 당연히 뇌 부피 역시 축소되며 일반적인 인지 능력도 감퇴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왜 이 현상을 막을 메커니즘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진화 신경해부학자 채 샤우드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인간과 침팬지의 뇌 축소 현상을 비교하고 이 점에서는 침팬지가 인간에 비해 자연의 특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침팬지의 경우 노화에 따라 뇌가 축소되는 규모가 인간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 샤우드 연구팀은 뇌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일종의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육세포를 예로 들면 이 세포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수록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도 더 많다. 어떤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세포 용량의 40%에 이르기도 한다. 채 샤우드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인간 뇌세포는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친척벌인 원숭이종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 뇌세포는 그 사이 상당히 늘어난 우리의 평균 수명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뇌는 쉼없이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것도 무척 오랜 시간 동안 말이다. 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를 심각하게 소모시키고 이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임무를 예전만큼 잘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 나이가 들면 대다수의 뇌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사멸하고 이로 인해 뇌 부피도 줄어든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마에서 생성된 새로운 뉴런이 되뇌 피질을 고치고 낡은 세포를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해마도 더는 팔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해마 역시 쪼그라들고 기능도 많이 떨어진다. 이제 여러분도 나처럼 자신의 해마와 되뇌 피질에 대한 걱정이 슬슬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해마의 활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줄어드는 뇌를 되돌릴 유일한 방법.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해마 건강을 지켜줄 약이 있다고 선전하면 절대 믿지 마라. 그런 약은 없다. 다만 다른 형태의 약은 있을 수 있다. 바로 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이다. 다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매일 12km를 달렸다. 조깅은 새벽 6시나 저녁 7시에 끝났다. 코스는 어떻게 골랐을까? 나는 지루하게 트랙만 돌기보다 풍경이 계속 바뀌는 길을 뛰고 싶었다. 거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아야 했다. 그게 나한테 맞았다. 중요한 건 조깅이 끝난 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땀에 흠뻑 젖었지만 상쾌하고 가벼운 상태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 연구실로 출근하거나 맛있는 파스타를 요리해 먹었다. 사전에 따르면 지구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찍 나가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몸과 정신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강도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말한다. 나의 조깅은 이 개념에 딱 맞았다. 이런 나의 달리기에 대해 나의 전 동료이자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미하일과 가끔 주고받았던 대화가 기억난다. 그는 종종 나와 함께 뛰면서 내 달리기 속도를 높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려던 달리기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 몸과 자연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도움을 주고자 했던 해마와 만나는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시합에 나가려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었고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튼 내 운동 능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좋아졌다. 지치는 속도는 느려졌고 달리는 속도는 빨라졌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나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빨리 달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잠도 잘 자고 근육의 탄수화물도 충분한 상태에서 코스를 1시간 안에 주파했다. 시속 12km의 속도였다. 이는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다. 게다가 내 몸은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순수 유산소 운동이었다. 그것도 야외에서 말이다. 우리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힘, 즉 에너지를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서 그 중에서도 공기 중에 함유된 산소를 통해서 얻는다. 이때 운동 강도를 높이면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더 빨리 호흡한다. 물론 그럼에도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무산소 상태로 접어든다. 이는 점진적인 적응 과정 없이 운동을 할 때 자주 느끼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처음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 몸 상태에 비해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무산소 운동이 주를 이루는 스포츠는 기록 경기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운동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유산소 운동과 지난 몇 년 사이 그와 관련해서 발표된 신경과학 연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한 운동이다. 적당하다는 말은 각자의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시의 나에게는 10km가 적당했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거의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2km 정도 산책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이 장을 마저 읽고 나서 당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아무튼 원칙은 이렇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우리를 무산소 상태로 만드는 운동은 모두 불쾌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 운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평생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절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해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의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명확하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해마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 보건원의 연구원 해리에트 반 프라그는 1999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선구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달리기가 신경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당시 많은 연구 그룹이 매달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자극이 많은 환경이 신경 생성을 촉진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이 문제를 풀려고 과학자들은 우리의 쥐들이 탐색할 만한 여러 물건을 놓아두었다. 그 중에는 수중 미로나 쳇바퀴도 있었다. 실험 쥐들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쥐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공동체 단위로 생활했다. 이들은 아무런 환경적 자극 없이 우리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쥐들에 비해 해마의 신경생성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했다. 그런데 해마에서 새로운 줄기세포가 활발히 생성된 이유가 자극이 많은 환경 덕분인지 운동 덕분인지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인지는 불확실했다. 그래서 반프라그는 성체 쥐들을 대상으로 각 요소를 분리해서 실험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은 자극이 많은 환경을, 다른 집단은 운동량이 많은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자발적인 쳇바퀴 운동이 쥐들의 신경 생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후 이 사실은 여러 연구 그룹의 무수한 연구를 통해 잇따라 증명되었다.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뛰느냐고 물으면 흔히 몸매나 건강을 위해 뛴다고 답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뇌를 위해 뛴다고 답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닐 거라 확신한다. 똑똑한 뇌를 만드는 법. 내가 해마를 어떻게 잘 돌보고 길러야 하는지 알고 난 뒤 해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어떤 일이 해마에 도움이 될지 매일 고민했다. 해마와 함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달리기와 자전거, 산악 자전거, 트레킹, 스키로 보냈다. 이런 나를 보면 당연히 운동 말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느냐는 궁금증이 들 테지만 아니다. 당연히 다른 일도 한다. 나는 운동 말고도 내 삶의 또 다른 일에도 열정을 쏟는다. 과학자로서의 연구 활동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만 40시간이 넘는다. 그런데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해마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해마를 세심히 돌보는 대신 다른 여가 활동을 포기한다.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해마를 잘 키우면 아이들도 잘 자란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과 정신 능력 사이의 이런 연관성은 어떻게 생길까? 규칙적인 운동은 아이들의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추적했다. 2010년 로라 체도크는 MRI로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과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아이들의 뇌 구조 일부를 조사했다. 아이들은 모두 9세에서 10세 사이였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해마가 한층 더 컸다. 체도크는 기억력 테스트도 했는데 그 결과 해마의 부피와 기억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아이들의 해마를 키우고 그로써 해마의 능력을 개발시킨다. 우리 안에서 쳇바퀴를 돌리는 쥐 실험처럼 동물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이를 증명한 것은 체도크가 처음이었다. 1년 뒤, 그러니까 2011년에는 그녀의 동료 커크 에릭슨이 중년 피실험자 120명에게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는 법. 로라 체도크는 해마의 부피를 측정하곤 이런 의문에 빠졌다.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해마 성능을 더 높이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그녀는 7에서 9세 학생 73명을 연구실로 불러 이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우선 아이들은 러닝머신 위에서 점차 속도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뛰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높은 강도로 뛰는 동안 그들의 산소 소모량을 측정했다. 숨을 헐떡거릴수록 건강에 좋지 않다는 뜻이었다. 달리기를 마친 뒤 체도크는 아이들의 해마를 조사했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해마의 혈류가 증가했다. 이 실험 결과가 말하는 바는 분명했다. 더 많은 혈액이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함으로써 해마의 양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해마를 높은 성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해마의 혈액 공급에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전문 용어로 혈관화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혈관이 좀 더 강해지고 새로운 혈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혈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가장 작은 세포인 미세아교 세포이다. 이 세포는 새로운 혈관의 설계도가 담긴 신호를 발송하고 다른 세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 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 신호와 성장 인자를 받아들이는 부위가 바로 혈관의 건축재료에 해당하는 혈관 내피다. 이처럼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혈관 신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혈관이 새로 생긴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가 해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운동을 하면 뇌 속의 모든 혈관은 바쁘게 움직이고 이로써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는다. 만일 뇌혈관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 혈관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우리의 뇌체계는 유연하다. 즉 필요에 따라 뇌혈관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릴 때 뇌를 많이 쓰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관화를 통해 좀 더 성능이 좋은 뇌가 탄생한다. 탁월한 하드웨어, 즉 산소 공급이 최고로 잘 된 뇌는 탁월한 인지 능력을 위한 최상의 토대다. 여러분이나 나 같은 어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성인에게도 혈관 신생과 혈관화의 증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도 있다. 우리가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뇌는 필요 없는 것들을 허물어 버린다. 가끔은 혈관까지도 말이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 뇌의 혈관안은 평균 수준에 머무른다. 분명한 건 어떤 운동도 혈관과 시냅스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예상했던 바다. 다만 우리를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쳇바퀴를 마음 내킬 때만 잠깐씩 탔던 자발적 운동 집단에서 확인된 것처럼 약간의 운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4층에 사는 사람이 매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잠깐 반찬거리를 사러 슈퍼마켓까지 400m를 걸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우리 뇌에 끼치는 작용은 거의 없다.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주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배울 내용과 연계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편안한 정도를 벗어나서 운동해야 우리 뇌 속에 새로운 혈관이 생긴다. 그러면 벌써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약. 신경과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결코 단번에 답할 수 없다. 인지 능력을 개선시키는 주 요인이 혈관 신생이냐 아니면 시냅스 생성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다. 일리노이 대학의 커크 에릭스는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의 물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은 많다. 그중 하나는 N아세틸 아스파르트산염, NAA이다. 이게 없으면 신경세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NAA는 줄어든다. 만일 뇌 속에 이 물질이 너무 적으면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화나 뇌졸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나 조현병 같은 신경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에릭스는 이런 의문을 품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나이 든 사람의 뇌에서 NAA가 증가할까? 이로써 정신 능력이 보존되고 뇌 부피의 축소가 늦춰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정신 능력은 혈관과 시냅스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NAA 수치로 결정되는 뉴런의 건강 상태에도 좌우된다. 연구팀은 노인들의 뇌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피험자들의 나이는 평균 66세였고 피험자 수는 134명이었다. 연구팀은 일단 피험자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거기엔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숫자에 대한 기억력과 공간 기억력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이마 뒤쪽에 위치한 전두엽의 뉴런 밀도를 MRI로 검사했다. 전두엽은 인지 기능 외에 결정, 연상, 감정, 충돌 조절 같은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조사 결과 육체적 건강이 NAA 수치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피험자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전두엽의 대뇌피질도 훨씬 덜 쪼그라들어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운동을 많이 하는 노년층의 정신적 능력은 혈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신경 영역에서도 시냅스 생성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세포 자체가 건강하고 활발할수록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진다. 요약하자면 NAA는 뉴런을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노화에 따른 대뇌피질의 축소를 더디게 한다.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키우는 비결. 지금까지 나는 운동이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4가지 댔다. 신경 생성과 혈관 생성, 시냅스 생성, 그리고 NA의 증가가 그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에 설득되어 이제부터 할 일 없이 빈둥거리기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신 집이나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러닝머신을 타고 빠르게 걷기를 한다면 그만큼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뇌를 이렇게 쉽게 관리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다면 비싼 기구를 살 필요도 없고 그런 기구를 놓을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다. 그저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만큼 뛰면 된다. 혹시 피곤한 날이면 몇 킬로미터 느긋하게 산책만 해도 되고 다리에 힘이 불끈 솟아나는 날이면 빠르게 걷거나 달리면 된다. 물론 우리의 건강 상태나 체력에 맞게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속도나 강도 면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뇌가 바로 영향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비로소 뇌가 영향을 받는다.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은가? 모든 개인마다 적정한 양은 다른 법이다. 나이든 뇌의 시계를 되돌리는 법. 가끔 보면 세간에 뇌에 대한 오해 하나가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인간이 늙으면 뇌도 자연스레 치매성 뇌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모든 노인이 치매를 앓는다는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해석해선 안 된다. 나이가 들면 그냥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이다. 게다가 여전히 탁월한 기능을 하는 늙은 뇌도 존재한다. 과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덜어 있다.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과학자를 비롯해 여전히 제자들의 멘토이자 조언자이며 심지어 공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나이가 들면 인지 통제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뇌의 전전두 영역을 비롯해 앞쪽 대상회는 젊을 때보다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심지어 쪼그라든다. 당사자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도로에 나가보면 노인들의 뇌기능 저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줄기차게 시속 80km로만 달리는 고령 운전자가 그렇다. 물론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인지 기능을 빠르게 전환시키며 도로 상황을 총체적으로 주시할 수 있지만 고령 운전자는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히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노화로 인지적 통제력이 떨어진 사람도 운동으로 인지 기능의 전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있었다. 크레머 연구팀은 60에서 75세 피험자 124명에게 운동을 시켰다. 절반은 6개월 동안 유산소 걷기 운동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스트레칭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했다. 실험 시작 전에는 먼저 피험자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했다. 그 중에는 인지 기능의 전환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6개월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과학자들은 같은 측정을 반복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운동 전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유산소 걷기를 한 그룹의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자연스러운 운동, 즉 유산소 걷기가 인지적 통제력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오늘 함께 나눈 당신의 뇌는 지금 뛰고 있는가 어떠셨나요? 우리 뇌는 운동을 통해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